안녕하세요. 서울 1964년 겨울로 만나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냐고 고생했죠? 잘 본 사람이나 망한 사람이나 다 있었습니다. 시험 부담 없이 소설 읽고 감상 나누면 더 좋을 것을. 문학시험 보던 날 누군가가 그랬어요. 쓱 지나가면서. 시험 보는데 쌤의 말씀이 환청처럼 귀에 쟁쟁했다고. 그 이야기 듣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고막 선생이라고 해도 이게 어디인가. 쌤하고 읽고 이야기할 이번 작품은 은근히 읽는 재미 있다고 소문난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앞에 나온 것처럼 크게 3개. 지금 이 시간 소설 읽기고요. 두 번째 분석하고 정리하기. 세 번째 소설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얼굴 보고 수업하는 다음 주에는 감상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오늘 소설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미션은 쌤이 날개질문 단 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진짜 궁금하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2개씩 올리는 겁니다. 오늘의 출첵이자 과제로 구글 클래스룸 질문에 여러분이 응답으로 제출하세요. 쌤이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리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낱말풀이를 보면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국리를 하다, 국리 끝에 생각해낸 묘안이 있다 할 때 그 국리. 남이 해놓은 거 베껴 적는 게 아니라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모저모 생각해서 한 발짝 내딛는 그런 국리.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질문 말고요. 소설 좋아라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 이리저리 궁리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달아보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좋은 질문자를 찾습니다. 자, 바로 현대소설 서울 1964년 겨울로 들어갑니다. 우린 쌤이 준 B4 크기의 소설 원문, 워크북 옆에 놓고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워크북 78쪽, 79쪽 깊게 읽기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쭉 훑어보는 게 오늘 수업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바로 이거. 작년에 1학기에는 문학을 가르치고 2학기에는 언어와 매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매체로 1학기 때 배운 문학작품 중에서 골라서 영상 만들게 해라. 그런데 서울 1964년 겨울이 제일 많았습니다. 뭔가 인상적? 소설을 다시 읽고 문장을 추리고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만든 역작입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선배들 참 대단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죄다 밑줄 긋고 인강 받아 적는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하다니 문학을 가르치는 쌤으로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일단 작품을 구석구석 이해하고 더 궁금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질문을 달고 거기에 각자 응답을 하면서 생각을 넓히는 것으로 이제 정말 들어갑니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제목에는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황폐한 도시 서울. 4.19의 함성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군홧발로 자유가 짓밟힌 도시 서울. 희망을 찾아 상경한 이주민들이 쓰디쓴 좌절을 맛본 도시. 이것이 1964년 즈음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김수영이 풀 할 때 4.19, 5.16 얘기했죠. 이런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의 혹독함이 아니었을까? 이 소설은 겨울밤,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물이 이동하는 장소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읽어볼까요? 일단 세 사람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선술집이란 오늘의 포차 같은데 좀 더 소박한 곳, 선체로 간단히 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선술집입니다. 일단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데 나는 그렇죠. 정보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25살짜리 시골 출신, 육사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현재는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인가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이라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그때는 고졸이면 들어가는 서류 정리 맨 말단 직업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대학원생. 내가 아는 것이라곤 안씨 성을 가졌다는 거 같은 25, 동갑락이지만 부잣집 장남의 대학원생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각자 성 정도만 나누는 대화라고는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김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뜬금없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무의미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둘의 대화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꿈틀거림에 대해서 나는 사관학교에서 낙방하고 실망해서 친구와 함께 미아리에서 하숙을 하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 본 여자의 아랫배가 꿈틀거림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성 감수성으로 보면 이거 완전 성희롱인데 시골에서 막 올라와 청춘기를 번화한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는 서울이 모든 욕망의 집결지라면서 꿈틀거리는 것에서 데모를 떠올리지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렇고 그렇다. 결국 확인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저분한 쌤노트 자꾸 보여주는 것은 궁리하면서 읽은 흔적이 여러분의 비포 학습지에 보여야 합니다. 계속 가보죠. 이젠 깨끗하게 PDF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서로 의기투합하기도 하죠.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어떤 말을 할 때였나요? 주황색에 주목하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종로 2가 쪽 영법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국을 내지 않았으면 누가 이런 것을 기억합니까? 할 일도 참 없다. 참 많이 찌질하죠? 그런데 아는 나도 그런 경험, 자기만의 표시교라는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분 좋은 기억은 못 된다며 뒷맛이 좋지 않았다고 하자 나는 좋았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둡니다. 대학원생이나 되는 사람의 말에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환호하고 기억하는 내가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약간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컴플렉스가 있나요? 아무튼 안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나앉아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안형 같은 사람이란
부잣집 도련님이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같이 쓸쓸한 나 같은 사람. 쓸쓸하거나 외로울 일은 1도 없을 텐데 왜 안형은 내 말을 들어주고 있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왜 밤거리에 나오는지. 나는 돈이 생기면 쏘다니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하숙방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나오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아는 역시 배운 사람답게 멋지게 말을 합니다.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든다느니,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된다느니, 해방된 느낌이 든다느니, 뭔가 그럴듯한 의미를 담아 말을 합니다. 안형과 달리 나는 의미 따위는 두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소설의 발단 부분은 우연히 선술집에서 만난 안과 내가 나누는 대화가 전부인데 그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개인적으로 진실한 대화가 아니라 무의미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소설들은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고 인물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건데 이 둘의 대화는 의사 전달과 소통 이런 게 상실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우리 현대인이다 라고 나타내는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전개 선술집에 한 사람이 더 합류합니다. 누구? 묘사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렇죠.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고 머리엔 기름을 얌전히 발랐는데도 어딘가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의 사내. 요난히 새빨간 눈시울을 하고 있었다는 건 이 남자가 울었다는 말인데요. 자, 사내의 외모와 차림새, 음성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런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를 찾아보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쌤 질문으로 여러분 했었죠? 출첵 답변으로. 제일 많은 게 기생충의 송강호? 아무튼 그 남자가 동행을 제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 제안에 안간하는 반갑지는 않았지만 좀 이상하게 되었다는 얼굴을 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술값만 있다면야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인간관계를 단순히 물질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이때 거리 풍경을 묘사하는 대목이 이어지잖아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세 사람은 아무 연대의식 없이 만난 사람이니까 특별히 갈 곳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이 두리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 명멸하고 광고지가 날리는 거리에는 밑에 거지들이 돌덩이처럼 엎드려 있고 그 앞을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갈 뿐입니다. 근대화된 서울을 암울하고 어둡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의 요청으로 나, 안, 사내는 어디로 갑니까? 일단 그렇죠. 중국 요리집으로 가죠. 거기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집에서 사내는 오늘 아내가 죽었고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불행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아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함께 생각해 보면 되겠다. 아마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고뇌와 슬픔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면 가벼워질까 하는 마음에 아무튼 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나와 아는 형식적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사내가 내미는 손을 선뜻 잡지 못합니다. 왜 아내가 아니죠? 왜 사내는 돈을 다 써버리기로 결심할까요?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아내 시체를 병원에 팔고 받은 돈이니 죄책감이 드는 돈일 테고 괴로운 심정에 그 돈을 지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참 딱한 사람, 딱한 사정입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달라는 부탁은 참 딱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선뜻 그러자 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얼른 대답하지 못했지만 결국 사내 마음을 생각해서 그러기로 합니다. 중국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서로의 말을 흉내내는 대목은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렇죠. 서로 의미 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중간 부분의 줄거리인 부분을 우리는 원문으로 읽었죠.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줍니다.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가서 불구경을 하는데요. 그때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으로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돈을 다 쓴 셈이고요. 이제 끝났으니 가겠다는 말에 사내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를 간청합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설 속의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내가 죽었고 그 아내 시체 판 돈을 다 써버린 남자가 절망의 바닥에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담스럽지만 마냥 떨치고 돌아설 수만은 없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여러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 가봅시다. 일단 그 와중에 사내는 여간비를 번다며 근처 월부 책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적막한 거리에는 어떤 바람? 그렇죠.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여관에 들어갑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합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 그렇죠. 벽으로 나뉜 방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리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여관의 벽으로 나뉜 방들은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삶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던 세 사람은 같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여관 들어갈 때 안과 나는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내는 혼자 있기 싫다고 하고요. 당연하죠. 아내가 죽고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여관방에서 외로움에 떨고 싶지 않았을 사내가 두려운 심리를 드러냅니다. 나는 모두 같은 방에 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지만 아는 아주 피곤하다고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자. 근데 제안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인 세 사람이었죠. 숙박계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쓴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인 노출을 꺼리는 익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사내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은 이 사건에 엮이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고 합니다. 나는 급하게 옷을 입는데 개미 한 마리가 내 쪽으로 기어오고 있죠. 하필이면 개미가 왜? 여기서 개미는 소외된 채 자살한 사내의 분신이자 내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했어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뎠습니다. 사내를 그대로 죽게 놓아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사내의 죽음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죠. 그 밑에 사내의 죽음을 짐작도 못했다는 나에 비해 아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았을 줄 알았다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의 죽음을 방치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관심하게 회피하고 있었죠. 이 소설을 통틀어 가장 기억하고 있는 명문장이 뒤에 있습니다. 여관을 나오면서 아는 두렵다고 합니다. 뭐가요? 내게. 뭐가요? 묻는 내게.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둘 다 꽃청춘, 25의 나이인데 늙었다니. 아는 사내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타인에게 방관자로 살아가는 태도에 너무 익숙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절망과 권태에 사로잡혀 비인간적으로 겉늙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둘은 헤어지자며 재미 많이 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유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관계. 그런데 마냥 비정한 것만은 아닌 것이 마지막 문장.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날 밤의 사건과 경험이 나와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소설은 1965년 사상계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참 신선한 표현, 참신한 전개입니다. 자, 교과서 사파 다시 한번 보죠. 서울 1964년 겨울을 통과한 나와 안. 그리고 이젠 세상에 없는 사내. 나와 안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2021년까지 살아계신다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설입니다. 우린 비포 학습지에 실린 소설을 읽었고요. 워크북 78쪽, 79쪽 깊게 읽기 질문이 있습니다. 쌤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쌤이 한 것을 참고해서 힘찬히 그려놓고 정리합니다. 이건 79쪽, 78, 79쪽 깊게 읽기 질문 정리하기. 자, 오늘의 출첵이자 오랜만의 과제입니다. 쌤이 부여한 구글 질문에 대해 각자 질문 2개씩 써서 제출하세요. 쌤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우수 질문 뽑아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거 선생님 영상도 듣지 않고 올리자마자 5분도 안 돼갖고 이상한 질문 다는 학생 쌤 경고하고 혼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 찾아보면 뻔히 있는 거, 이런 건 질문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 학습활동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는 다음 수업에서 만납시다. 안녕.